안녕하세요. SPS랩 연구실 박기영근입니다. 타임 시리즈 루트 코스 어널리시스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총 2편의 논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인과추론과 상관관계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과추론은 상관관계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년에 월별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또 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그 횟수를 카운팅하는 그런 통계 자료입니다. 이 둘을 보시면 7월과 8월에 피크를 찍고 그 나머지 달에는 그 값들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중 두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는 두 개의 수치나 확률 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통계적 변수들끼리 코베리언스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과관계는 이와 반대로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선행하는 한 변수가 후행하는 다른 변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믿어지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특징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한 원인과 결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원인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발생한다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 동일한 조건에서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일관성 또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런 인과추론의 특징으로서 그러면 인과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과추론 과정에서는 처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처치 효과에 대한 개입, 인터벤션인데 이 개입을 통해 결과의 변화를 비교해서 인과추론에 대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치,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TI를 이야기하고요. 실험 대상 I의 처치 여부를 나타냅니다. 결과는 YI로 실험 대상 I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런 인과추론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동일한 실험 대상이 트리트먼트를 받은 상태와 받지 않은 상태를 동시에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일 것입니다. 가격 할인 여부가 주간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과 분석을 오른쪽과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트먼트, 처치가 TI가 1인 경우, 실험 대상 I가 처치 받은 경우가 1로 TI는 1로 모델링이 되고 TI가 0인 경우 실험 대상 I가 처치받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는 판매량이 적고 판매량이 이제 할인 여부가 TI가 1로 처치가 되었을 때는 판매량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프만 보고 판단한다면 할인한 경우 판매량이 많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게 나타난 이유가 1과 0의 둘의 선택을 다 비교한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아이스크림 회사가 가격 할인을 하도록 통제가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인과 추정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과추론 모델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모델링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처치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인과 모델은 비가역성을 가정을 하고 이를 화살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모델링 하지 않은 외부 변수 UT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외부 변수가 함수를 통해 처치 변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그 처치 변수 t와 다른 변수 집합 uy를 통해 결과 y를 유발하는 것을 또 두 가지 함수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 uy를 모델링하는 목적은 모델에 포함된 내생 변수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까 처치 트리트먼트를 받도록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실험 대상이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그 모든 실험 대상이 처치를 받도록 하는 것을 DO라는 연산자로 나타내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추론하는 과정을 개입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개입을 하냐 아니면 그냥 실험 대상에 대해서만 처치를 했냐에 따라서 DO 연산자가 있냐 없냐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DO 연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가격을 할인한 회사의 판매량 기대값이고, DO 연산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회사가 가격을 할인하도록 개입한 인터벤션이 들어간 판매량의 기대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개입을 굳이 활용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회사가 가격을 할인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측된 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인과 추정량을 정의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 개념을 활용하기 위함이고요. 직접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이것을 식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별 과정을 통한 인과 추정량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평균 처치 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라고 합니다. 인과 추론의 문제인 외부 변수의 개입을 인과 추정량을 통해 영향을 반영하고 정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시계를 보시면 DO 연산자 처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처치가 된 expectation y 결과값에 대해서 처치가 되지 않은 y expectation 값을 뺀 것이 평균 처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험군에 대한 평균 처치 효과는 ATT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연관관계라고 정의가 됩니다. 연관관계는 ATT에다가 편향을 더한 것인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ATT와 연관관계는 이제 편향을 넣냐 넣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관관계는 아까 저희가 DO 연산자로 개입을 나타냈잖아요. 그 개입이 없는 그 처치만 이루어졌을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ATT냐 연관관계가 ATT냐 라고 보면 그것은 맞지가 않고, 연관관계는 ATT의 바이어스라는 편향 값을 더한 값이므로 이 둘은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추정을 통한 인과관계 효과는 다음 최종적으로 최종 인과적 식별은 오른쪽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AT에 거기에 이 상수값을 곱하게 expectation 값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복잡하게 수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향을 제거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할 수 있는 차이를 처치에 따른 효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MTS 인과추론은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했냐라고 그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SCM, Structural Causal Model입니다. VU, FPU 이렇게 네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V는 내생 변수, U는 외생 변수, PU는 외생 변수의 분포, F는 매핑 함수 세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노드는 다음과 같이 XI는 FI 가로 열고 PAI, UI 가로 닫는 그런 매핑 펑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구조적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플롯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SCM 모델은 각 변수를 노드로 추가하고 부모 변수에서 자식 변수,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로 향하는 엣지를 연결하는 되게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를 완성하면 다이렉티드 어실릭 그래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걸 DAG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방향이 있고, 결과가 다시 자기 자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일방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DAG로 표현을 하고, 아까 그렸던 그 왼쪽 그림에서 그
변수들의 U1, U2, U3의 이런 관계들을 다 제거하고 각 노드만 나타내게 된다면 X1, X2, X3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DAG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인과 마르코프 컨디션이라고 SCM 인과 그래프에서 이렇게 DAG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모 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결과가 아닌 변수들과 조건부 독립임을 가정을 해야 된다는 인과 마르코프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인과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력한 제약을 걸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의 그런 상관관계,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결국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로컬한 인과관계들의 집합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이런 강력한 제약을 걸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인과 추론 방식은 각 변수의 타임스탬프 모드를 노드로 표현했고요. 이것을 A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연산량도 많고 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인과관계도 너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B, 윈도우 기반으로 풀타임을 요약하는 이런 윈도우 커절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C로 아예 시간 정보를 다 무시하고 그냥 결과적으로 시계열 관계만 요약하는, 그러니까 변수 간의 X1, X2, X3의 시간 정보를 무시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만 요약하는 서머리 커절 그래프의 방식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RCA에서 그 DAG 구조를 어떻게 나타냈냐,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에서 어떻게 DAG 구조를 나타냈냐 하는 것을 봤다면 이걸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할 수 있는데 하는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커절 인퍼런스와 커절 디스커버리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인과 추론과 인과 발견이 되겠습니다. 이 태스크 두 개가 바른 것은 개입의 유무에 따라 이 두 개를 할 수 있냐 없냐 갈리게 되는데요. 인과 추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특정 개입이 발생했을 때 결과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량적으로 수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그 인과 추정에서 개입을 통해서 어떠한 상수값을 구했잖아요. 그 값을 인과 추론의 그 방향을 식별하고 원인을 식별하고 원인이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강도까지 측정하는 태스크가 인과 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 그래프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그 인과 그래프에서 이 그 그래프의 커넥션에서 어느 웨이트를 줘야 되는지 이것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인과 추론이 되겠습니다. 인과 발견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전 지시가 없어요. 그래서 관측 데이터만으로 변수들 사이에 DAG 구조를 그려내는 과정이고요. DAG 구조 자체를 그려내기 때문에 1과 0으로 DAG 구조가 표현이 되고 인과 발견은 누가 누구의 원인인지, 결국 화살표를 어디 변수에서 어느 변수로 그려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는 태스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머리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MTS 커절 디스커버리부터 시작을 해서 커절 인퍼런스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에서 DAG 구조를 디스커버리하고 DAG 구조로부터 인과 추정량을 개입을 통해 계산을 해서 커절 인퍼런스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하고자 싶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MTS 커절 디스커버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스코어 베이스드 어프로치, 그랜저 커저리티 베이스드 어프로치,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렇게 네 가지 방법론으로 방향이 발전해 왔습니다. 각 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는 결국 그 데이터 간의 조건부 독립성 검정이라는 이런 가정을 하고 이 검정을 수행해서 인과 구조를 찾는 그런 구조이고요. PC 알고리즘은 인과적 충분성을 가정하고 분석 대상인 변수들 외에 숨겨진 공통 원인이 없다고 존재를 해서 PC에서 이렇게 PCMCI와 같은
점차 발전해오는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FCI 알고리즘은 마찬가지로 인과적 충분성을 가정한다는 그런 PC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이제 발전시키고자 인과적 충분성을 따로 가정하지 않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존재함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독립성 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PC와 똑같지만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명시적으로 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DAG 구조가 아니라 PAG 구조라고 Partial Ancestral Graph로 숨은 공통 원인에 대한 명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이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제약식 기반은 크게 PC와 FCI 두 가지 갈래로 발전해 왔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스코어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다양한 인과 그래프 후보군에 대해 스코어를 매기고 가장 적합한 구조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BIC라는 베이지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온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력은 높이고 모델은 단순한 그래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가 다음과 같은데요. 스코어 펑션 BIC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DAG 구조가 얼마나 핏한지에 대한 로스와 그렇다고 너무 상세한 그래프의 커넥션까지는 변수 간의 커넥션까지는 제거하고 조금 더 스펄스하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단순화해라 라는 그런 로스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래프 조합을 그리드 서치와 같이 랜덤하게 서치 스트레치를 가져가서 만들어 가시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것을 연속 최적화 문제로 푸는 방식으로 다이노티얼스라는 이런 연산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그런 방법론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랜저 기반은 과거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시계열의 선호 관계를 이용했고요. 이것은 가장 고정적이면서도 고전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변수 x가 이제 변수 x의 과거 정보가 변수 y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도움을 준다면 x가 y의 그랜저 원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벡터 자기 회귀 모델을 기반으로 그랜저 인과성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형 관계형 모델링 가능하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고, 또 최근에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면 비선형 관계도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력 기반으로 딥러닝을 적용하기 좋은 그런 방법론입니다. 그랜저 인과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선후 관계를 통한 예측력이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인과가 없어도 그랜저 인과는 이런 스퍼시어스 커절리티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기반입니다. LINGMAM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데이터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 ICA를 활용해서 인과 방향을 찾아낸다는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또 ANM류 모델이 있는데 사실 이 모델 기반 어프로치는 사실 하나로 퉁치기에는 너무 많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결국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와 함수적 구조에 집중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법론을 비교해보자면 어떤 그래프로 DAG 구조로 요약을 할 것이냐, 서머리를 갈 것이냐, 윈도우를 갈 것이냐, 또 연산량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적은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베리어블의 스케일이 큰가 아니면 베리어블이 별로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변수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논문 GCAD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것은 어노말리 디텍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DAG 구조의 인과관계 커즐 디스커버리로 수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TS AD 태스크에서 기존 해석 가능성의 한계를 그랜저 인과성으로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방식들은 재구성 오차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시퀀스 인베딩 간의 유사성 관계만 학습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래프 구조가
시계열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터프리터블리티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AD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인과관계를 모델링했습니다. 커즐 디스커버리를 수행을 했고, 그것이 커즐 디스커버리 DAG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를 통한 이상치를 탐지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특징적으로 예측 모델에서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그랜저 커즐리티를 동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랜저 커즐리티는 예측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y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레디언트 자체를 검증했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정상 데이터로 먼저 그 믹서 기반으로 예측하는 레이어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오프라인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된 것으로, 소스 데이터로 학습한 것으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A 행렬, 그러니까 인접 행렬이 어떻게 바뀌느냐, DAG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노말리 스코어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믹서 프레딕션을 사용을 하고, 이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요. 특이점으로 그랜저 인과성의 타임 레그 타우를 설정을 해서 이것을 슬라이딩 윈도우로 입력을 구성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재구성 오차가 결국 레이턴트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MSE 로스를 변수별로 계산을 했고요. 그레디언트 제너레이터는 이 에러를 100% 프로페게이션을 했고 그레디언트 텐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미래에 주목할 그랜저 인과성의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랜저 인과성을 예측과 y의 변화량으로 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레디언트에 아까 텐서 GT가 있었죠. 이것을 미분적 관점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그랜저 인과성의 정량화를 시간 지연에 따른 채널별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의 적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P 펑션은 디스트리뷰션 오브 인터레스트로 이 본 논문에서는 과거 시점의 중요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단순히 유니폼 분포로 적용을 했는데, 최근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그것에 대한 적분값, 오류에 대한 적분값을 더 늘려야 된다 라고 한다면 조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타임 인덱스고요. AIJ는 이제 그 DAG에서 시퀀스 I의 그랜저 커즈 시퀀스 J, I에서 J로 가는 인과관계의 노드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커즈 디스커버리에서 어떻게 이 값을 표현할 것인가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J를 각각 I, J, 1부터 N으로 정하게 되면 그것이 시스템 인접 행렬 A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소성 제약을 보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활용을 했는데요. DAG의 단반향성, 비순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DAG 구조 자체를 전체를 다 학습을 할 때 로스 함수로 그 스펄시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식을 같이 걸어 넣습니다. 억실러리 데스크로 어떤 규제항을 걸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DAG 구조를 하나의 그레디언트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각각의 A, I, J가 디터미니스틱하게 구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학습이 되는 것보다는 그 값들이 다 각 그 요소들마다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접행렬 A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목적식의 제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후에 A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A에 대한 트랜포즈 행렬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스펄시티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또 시소성 인계값도 스레시홀드도 또한 설정을 해서 인과관계가 미약한 엣지는 제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스코어링이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정상 데이터로 학습한 인과 행렬이 이제 우리가 구해졌죠. 커즐 디스커버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기준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인과 행렬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스코어링에서 이상치 점수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학습 데이터 윈도우를 샘플링을 해서 그랜저 인과 그래프를 학습한 뒤 평균 행렬을 계산하는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각 윈도우에 대한 그랜저 인과 그래프를 계산하고 커절 데비에이션 스코어를 아래식과 같이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변수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정량화한 값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과 행렬의 그 대각성분으로 타임 패턴 데비에이션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타임 패턴 데비에이션의 시퀀스는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던 방식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서 타임스탬프별로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정량화한 그런 스코어이기 때문에 타임 패턴 데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노말리 스코어는 커절 데비에이션과 타임 데비에이션의 합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것을 두 개는 또 어느 정도 SC와 베타 ST로 비율이 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스코어링이 매겨지게 되고 이상치를 탐지하게 됩니다. 네, 실험입니다. 그래서 기존 단일 시계열 데이터로만 이상을 탐지하던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고, 멘토와 같은 메모리 기반 AD 태스크보다 더 GCAD가 커절 인퍼런스, 커절 디스커버리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AD에서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AIT20이라는 그 아래 오른쪽 그림의 맨 위의 변수인데요. 이상 발생 후에도, 이상이 이제 빨간색 에어리어인데 이상 발생 후에도 사실 그 이상 발생 전과 어떤 패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 모델은 그쪽에서 어노말리라고 띄우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CAD는 시퀀스 간의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변동이라도 패턴의 편차를 감지하게 됩니다. 또한 AIT501과 같이 그 오른쪽 아래 그림의 두 번째인데요. 자기 자신의 패턴이 바뀐 것을 그 타임 데비에이션 스코어로 인지를 함으로써 셀프 디펜던시 모델링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도 결국 그랜저 커절리티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커절 디스커버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루트 커절 어널리시스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RCA 태스크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커절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시스템 구성 요소와 유존성을 인과각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커절 디스커버리를 먼저 수행을 하고요. 이 커절 디스커버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소의 고장이 시스템 전체로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추적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 RC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AERCA를 제안했는데 온토 인코더 베이스드 프레임워크 for 루트 커절 어널리시스고, 시계열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학습하고 정상 조건 하에서 외생 변수의 분포를 명시적으로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외생 변수에 집중을 해서 이상의 루트 커즈를 인터벤션으로 간주하고 식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를 통해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생 변수 분포가 모델링이 되고요. 그 인코더 디코더의 각각 역할은 인코더는 외생 변수의 어브덕티브 리저닝 과정을 모델링을 합니다. 외생 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는 가설하에 제약 조건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디코더는 외생 변수로부터 관측 데이터를 추론하는 디덕티브 리저닝 과정을 모델링하게 되고, t 시점의 입력을 예측하기 위해 t 이전의 특정 윈도우 기간에 그 외생, 내생 변수와 관측 시계열만 사용하여 그 t 시점의 입력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코더를 통해 도출된 외생 변수값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게 된다면 해당 시계열이 이상하게 디코더로 통해 재복원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해당 변수가 시계열 이상의 근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AERCA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특정 타임스탬프에 외생 변수의 개입을 받은 시계열을 근본 원인으로 식별함으로써 설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고, 관측 외생 변수라고 여기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정상 외생 변수와 이상치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외생 변수를 정상 외생 변수와 이상치항으로 이제 관측 외생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학습시킵니다. 인코더는 정상 외생 분포를 명시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디코더는 또 인과 구조를 통해
현재 값을 예측을 함으로써 인코더 디코더가 정상 데이터에 잘 피팅이 됐다면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 피팅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태우게 되고 그 관측 외생 변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테스트 데이터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노드를 식별하여 루트 커즈 어널리시스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플로우입니다. 네,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사실 수식은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인코더 디코더 그 설계하는 그 기본 철학을 다 따르고 있기는 하나 그 재복원 할 때 그 두 가지로 재복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의 외생 변수 모델링은 그 이제 인코더를 통해 외생 변수를 그 KL 다이버전스와 함께 로스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디코더를 할 때는 그 외생 변수와 그다음에 현재 시점의 관측값을 이전 시점의 외생 변수들로 재기적 재복원한 값과 현재 시점의 외생 변수 두 가지를 통해 이제 그 썸을 통해서 재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학습식은 맨 아랫줄과 같은데요. 그 왼쪽이 이제 그 저희가 말한 인코더 디코더의 로스식이고 여기에 희소성 페널티와 스무딩 페널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상 시계열 학습이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외생 변수를 스트리밍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구하게 되고요. 그 새로운 타임스탬프 T샵이 들어왔을 때 이제 UT샵을 구하게 되고요. 정상 데이터 분포로 구했던 외생 변수의 스케일러 파라미터를 정규화를 이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SPOT라고 스트리밍 피크 오버 스레시홀드 방법론을 이상 탐지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론인데요. 어떤 변수를 루트 커즈로 분류할지 스레시홀드를 동적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험은 다음과 같은데 커즈 디스커버리와 루트 커즈 아이덴티피케이션 두 가지 태스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커즈 디스커버리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면 그 그래프 구조를 어떻게 잘 반영했냐를 F1 스코어, 뭐 AUC, ROC, AUC, PR, 타임 리스폰스와 같이 매트릭으로 표현하게 되고 루트 커즈 아이덴티피케이션은 AC at K라고 근본 원인 점수가 가장 높은 상위 K개의 변수 리스트 안에 실제 근본 원인이 포함된 확률을 나타내는데 AC at K를 기존의 RCA 태스크에서 많이 활용을 하긴 했지만 이것을 그 특정 시점이 아니라 시계열의 변수를 찾아내기만 하면 성능이 좋다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특정 타임스탬프별로 RCA 변수를 찾아내는 성능평가를 제안을 아래와 같이 AC-at K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K 안에 포함되는 것 외에 몇 번째 들었는지 순위에 대한 가중치를 주는 에버리지 점수까지 포함을 해서 다음과 같이 매트릭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성능은 다음과 같고요. AC at K와 AC star at K 둘 다 스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으로 모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